그래서 지금은 메모리 3사가 굉장히 제일 높은 확률로 업사이드가 남아있다고 봐야 되고요. 네. 차트 보면 도저히 못 삽니다. 손이 안 네. 나가죠. 네. 그래도 더 업사이드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메모리 관련된 소부장, 그건 이제 미국도 마찬가지죠.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나 뭐 랩리서치나 KLA 뭐 이런 회사들 많이 오르긴 했지만 아직 업사이드 있고요. 네. 그리고 국내에서도 뭐 그런 회사들 보면 원익 아이패스, 테스, 유진테크, 뭐 두산 테스나 뭐 하나마이크론 뭐 이런 회사들도 여전히 업사이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영수 대표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결국에 개인 투자자들이 투자를 하는 거를 이제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전반적으로 아까 반도체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런 상황에서 삼성전자냐 하이닉스냐 뭐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냥 둘 다 사는 게 제일 좋은 건가?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둘 다 사는 게 좋습니다. 둘 다 뭐 사는 것도 괜찮고요. 미국의 마이크론도 사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아, 마이크론도. 네, 그래서 지금은 메모리 3사가 굉장히 제일 높은 확률로 업사이드가 남아있다고 봐야 되고요. 네. 뭐 차트 보면 도저히 못 삽니다. 손이 안 네. 나가죠. 네. 그래도 더 업사이드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메모리 관련된 소부장, 그건 이제 미국도 마찬가지죠.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나 뭐 랩리서치나 KLA 뭐 이런 회사들 많이 오르긴 했지만 아직 업사이드 있고요. 네. 그리고 국내에서도 뭐 그런 회사들 보면 원익 아이패스, 테스, 유진테크, 뭐 두산 테스나 뭐 하나마이크론 뭐 이런 회사들도 여전히 업사이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마이크론은 굳이 사야 되나요?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있는데 세금까지 내가면서 어. 그냥 궁금함입니다. 근데 이제 보면 미국에 상장돼 있다라는 프리미엄을 무시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익의 질이나 이익의 규모가 네. SK 하이닉스보다 마이크론이 훨씬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두 회사 시총 비슷합니다. 그게 그렇기 미국 때문에. 시장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실 그 이해가 잘 안 되기는 해요. 네. 돈을 훨씬 더 잘 버는데 왜 네네. 주가가 싼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뭐 시장이 그렇게 평가한다면 맞습니다. 안 할 이유는 없다. 그렇죠. 이게 이제 저도 이제 산업 전문가일 때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시장에 들어와서 보면 결국 이게 시장이 잘못됐다라고 내가 아무리 주장해 본들 내가 생각을 바꾸는 수밖에 없거든요. 뭐 그렇게 평가하는 예, 걸 그렇죠. 뭐 뭐 어떡하겠어요. 마이크론에 높은 밸류를 주는 거는 미국에 상장돼 있으니까 네. 그렇다라고 하니 네, 시장 따라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같은 상황에서 네. 뭐 예를 들어 현금을 가지고 있다. 보통 이제 현금을 좀 보수적으로 좀 빼놓으라고 하잖아요. 네네. 그러기에는 좀 약간 좀 얘기가 네. 이럴 때 좀 넣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고 네. 지금 현금을 좀 보수적으로 운용을 하는 게 맞나요? 아니면 그래도 최대한 지금 좀 주식시장에 좀 넣어놓는 게 맞을까요? 최대한 지금은 적어도 1분기까지는 주식을 좀 적극적으로 하는 걸 저는 더 승률이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물론 투자의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네. 제가 틀릴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이걸 너무 또 지금 자리에서 한 번에 더 큰 자금을 밀어 넣는 좀 것보다는 그러니까. 네, 이게 오르든 내리든 계속해서 분할로. 어쨌든 방향성은 아는데 내가 타이밍을 못 맞추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방향성으로 보면 앞으로 업사이드가 더 있다라는 게 보이는데 내가 정확한 타이밍을 모르겠어. 그러면 타이밍의 리스크를 분산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분할로 하는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1월인데 뭐 네. 6월쯤에는 지금보다 확실히 올라가 있을 것 같다 네. 하면은 내 돈을 6개월로 쪼개서 네, 그게 제일 좋은 천천히 넣으면 전략인 되는 것 거잖아요. 맞습니다. 한 방에 다 먹으려다가 항상 손해를 보는 맞아요. 거니까. 예. 지금은 이제 탐욕만 경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또 이제 올라갈 때 사서 또 빠지면 또 던지고 막 이런 일들이 또 그렇게 일어나니까. 하면 최악이죠. 네, 매매가 꼬이면 뭐 안 하는 일만 못한. 그럼 지금은 한 반년 정도 보고 접근하면 될까요? 반년? 이게 이제 단기적으로 반년인데요. 제가 뭐 하반기 뷰는 또 한 뭐 5월이나 좀 되면 뭔가 윤곽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한 네. 1억 있으면 네네. 한 6덩이로 쪼개가지고 네. 천천히 넣어야 제일 될까요? 좋은 전략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뭐 그 6개월 동안 분할 매수하는 그런 사람은 엄청난 고수일 거고요. 제가 보기에는 1분기가 석 달이잖아요. 그래서 뭐 3개월 제가 정도? 보기에는 뭐 1, 2월 안에 뭐 1억이란 자금이 있다 그러면 물론 여윳돈이라는 전제하에서 네. 분할 매수하시면 되지 않을까. 네. 그러면은 배분을 좀 어떻게 할까요? 그럼 반도체 한 50% 넣어야 되나요? 최소? 지금은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전체 지수에 견인을 하는 80%가 삼성전자고 SK하이닉스인데 네. 반도체라고 하지만 사실 지금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맞죠. 그렇죠. 네. 그러면은 그거를 이제 ETF로 막 묶여 있는 거 있잖아요. 반도체 ETF 네네. 이렇게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건가요? 뭐 그것도 괜찮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괜찮아요? 네. 왜냐하면 정확하게 내가 대형 메모리에서 소부장으로 언제 무게 중심이 옮겨갈지 모르겠다. 네. 그러면 그냥 반도체 대신에 이제 그 비중을 잘 보셔야 돼요. ETF마다 비중이 다 다르기 때문에 네. 그거 잘 따져 보시고 그래도 뭐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비중이 어느 정도 꽤 있는 그런 ETF를 투자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같은 분위기에서 그러면 결국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이렇게 좋아진다면 결국에 그게 올라가면 코스피 지수 자체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코스피 지수가 좋아질 거라는 게 너무 명확해 보인다면 굳이 미국 주식을 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는 건가요? 저는 이제 그 테크 사이클이고 지금은 테크 혁명을 주도하는 건 미국이에요. 작년에 보면 전 세계 연기금하고 공적 기금들이 네. 그 전체 자금의 절반을 미국에다 태웠거든요. 네. 지금은 미국이 주도하는 AI 혁명이고요. 미국을 빼면 다 쩔이에요. 전 세계가. 네.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는 인터넷 혁명, 모바일 혁명이 뭔가 로컬라이제이션이 돼서 각각 지역별로 좀 이렇게 일어나는 게 있었는데 지금은 전 세계가 거의 하나로 돌아가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쪽에 더 많은 자금이 쏠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지만 저는 적어도 본인 주식 포트의 절반은 미국에 두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왜냐면 이제 25년 기준으로 보면은 어쨌든 국장이 네. 지금 뭐 코스피가 S&P보다 훨씬 더 성과가 좋았기 때문에 뭐 네. 나스닥보다도 더 좋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미국 주식을 하셨던 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속상했단 말이죠. 올해도 그런 게 좀 반복될 수도 있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그걸 누가 알겠습니까만은 적어도 그래도 뭔가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자라는 거는 뭔가 항상 수익도 중요하지만 안정성도 중요하잖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 이제 미국 자산과 국내 자산을 분산해서 가져가는 게 좋다고 그러면은 생각합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 이렇게 좀 섞어가지고 네. 마이크론으로. 미국 주식을 하신다 그러면 빅테크를 꼭 담고 가셔야 됩니다. 네. 사실 빅테크가 네. 거기도 거의 전부잖아요. 맞습니다. 네. 지금 S&P 500에서 M7이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30% 후반대고요. 네. 우리나라 코스피에서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30% 후반대. 그러니까요. 네. 결국에 그거 안 사면 뭐 네. 미국 주식 투자 안 하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맞습니다. 이게 개별 종목으로 접근한다는 게 사실 맞추면 좋은데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이렇게 갈라졌던 구간도 있잖아요. 그런 맞습니다. 것들 버티기가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개인들은 지금 개별 종목으로 들어가나 아니면은 좀 ETF로 묶어서 들어가냐 뭐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 있다면 보통 뭘 추천하세요? 이 테크에 관심이 많고 테크에 대해서 뭐 어느 정도 공부가 되어 있으신 분들은 개별적으로 접근하는 게 낫죠. 지금은 그 알파 전략이 충분히 통할 수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뭐 본업이 바쁘시고 내가 뭐 주식 시장에 너무 이렇게 신경 쓸 여유가 없다. 그런 분들은 ETF가 낫습니다. 그 아까 얘기하셨던 것 중에 제가 지금 생각나는데 그러면 테슬라 엄청들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 네. 테슬라도 좋은 건가요? 지금 이 상황에? 그렇죠. 지금 피지컬 AI를 사실 최전선에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회사는 테슬라고요. 테슬라는 뭐 마치 애플처럼 소프트웨어 스택, 하드웨어 스택을 다 가지고 있는 회사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오늘 저희가 이제 EPS 그 이제 실적 기반의 얘기를 했는데 네. 테슬라는 반대로 얘기하면 실적으로 보면 지금 얘기가 안 되는 주가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이게 괜찮은 건가요? 그렇죠. 왜냐하면 승자 독식에서 제일 유력한 회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 기대감에 반영된 주가지만 그 기대감이 꺼지지 않으면 이거는 뭐 유지가 되는 거니까. 맞습니다. 테슬라가 압도적인가요 지금? 피지컬 AI에서는 테슬라가 압도적이고요. 이제 테슬라에 대항하기 위해서 이제 엔비디아를 포함한 연합군들을 꾸리고 있는 거죠. 예전에 애플이 너무 강력한 제국이다 보니까 네. 안드로이드 진영으로 연합군을 꾸린 것처럼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말 나와서 여쭤보는 건데 엔비디아는 요즘 약간 좀 주춤하고 있는데 네. 왜 주춤하는 거예요 얘는? 그리고 엔비디아 GPU가 쇼티지의 핵심일 때는 매출 총이익률이 78%까지 올라갔었어요. 네. 근데 그게 최근에는 메모리 원가도 그렇고 파운드리 원가도 그렇고 계속해서 그 원가 부담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걸 고객들한테 완전히 다 전가를 못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게 이제 매출 총이익률이 지금 70% 초반까지 떨어졌어요. 네. 72% 정도까지 떨어졌거든요. 거기에 좀 이제 그 우려하는 부분들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중국 쪽의 불확실성, 네. 이게 뭐 허가 되냐 마냐 뭐 이런 것들도 있었고, 그것 때문에 좀 이제 주춤했던 건데, 저는 엔비디아라는 회사는 모바일 혁명의 애플처럼 주식 궤도를 그릴 거라고 생각해요. 초반에는 굉장히 급하게 오르다가 어느 정도 완만해지지만 그 여전히 우상향하는 그런 그림을 그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결국 애플 그냥 계속 가지고 계셨던 분들 큰 돈 벌었는데 맞습니다. 엔비디아도 그런 방향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그렇게 보시면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 엔비디아 없이 돌아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 구조가. 그렇죠. 그 엔비디아가 없으면 AI 인프라 자체가 불가능해지고 있고, 그리고 엔비디아가 이제 시총이 뭐 5조 달러 가까이 왔으면 다 온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엔비디아라는 회사는 계속해서 변신하고 있어요. 더 개선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칩만 파는 회사가 아니라 이제는 하드웨어 쪽으로 이제 풀스택을 구현하고 있고요. 플랫폼, 개발 플랫폼 쪽도 계속해서 확장하고 있거든요. 네. 이번에 알파 마요라고 해서 자율주행 AI 솔루션, 그리고 그 전에 그루시라고 해서 휴머노이드 로봇, 뭐 그런 쪽으로 계속해서 플랫폼을 내놓고 있기 때문에 강력한 쿠다라는 소프트웨어 회사도 가지고 있고, 네. 그런 쪽으로 계속해서 펼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AI 인프라 플랫폼 회사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애플도 사실 뭐 아이튠즈부터 해가지고 네. 그냥 플랫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때문에 또 강력한 것도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꼭 단순히 핸드폰 회사라기보다는 그렇죠. 엔비디아도 약간 애플화가 될 것이다. 그러면 엔비디아가 좀 주춤할 때 사면 될까요? 엔비디아도. 네. 주춤할 분할로 충분히 담아갈 만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근데 기존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냥 보유자의 영역이신 거고, 만약에 지금 포트에 비중이 없다라고 네. 하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이렇게 좀 눌려 있을 때 분할로 뭐 담아갈 만합니다. 테슬라는 어쨌든 지금 자율주행 가지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그러면 올해는 자율주행도 물론 있겠지만 그 피지컬 AI 이게 조금 더 재평가를 받을 것이다. 그렇죠. 이렇게 봐야 이제는 되는 거죠. 옵티머스 휴머노이드 로봇이 중요합니다. 그걸 진짜 일론이 이야기하는 대로 2만 달러대의 원가로 뭐 몇만 대 만들어내냐, 네.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지금의 테슬라 주가가 이해가 되는 수준이 되는 건가요? 그럼요. 전기차 회사로서는 밸류에이션이 안 나오지만 휴머노이드 로봇 회사다 그러면 또 그 밸류에이션 나올 수 있고요. 그리고 그동안에는 테슬라라는 회사가 도조라는 시스템 중심으로 컴퓨팅 파워를 구축을 했었잖아요. 네. 근데 최근에는 도조 시스템을 거의 사실상 폐기를 하고 XAI라는 회사의 그록이라는 모델이 있잖아요. 네. 이걸 또 올리려고 하고 있거든요. 여기서는 또 이제 기존의 테슬라 주주들하고의 뭔가 이제 또 이게 조율이 돼야 되겠지만 의견이 그것까지 된다 그러면 충분히 모멘텀이 있죠. 그러면은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관심이 많으면 이제 개별 종목 하라고 하셨지만 아마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그렇게 막 고관심자 그리고 그거를 이제 본업을 하면서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큰 틀에서 ETF 같은 거를 투자를 해야 된다면 네.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떤 걸 해야 되나요? 뭐 여전히 뭐 QQQ, 뭐 네. 스파이 뭐 이런 것들을 담아놔야 되나요? 어떻게 뭐 해야 그런 되나요? 회사도 괜찮고요. 뭐 S&P 500 기반으로 가도 괜찮고, 미국 같은 경우는 M7 중심의 빅테크 비중이 높은 회사들, 그리고 그런 최근에 ETF로 네, 최근에 이제 삭스 지수, 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뭐 그런 추종하는 ETF도 괜찮고요. 국내에서는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비중이 높은 반도체 ETF를 좀 추천드립니다. 이게 보면은 결국에 우리나라는 IT가 가장 중요한 나라인데 그 안에서 지금 이렇게 여기가 달리고 있는데 괜히 다른 걸로 가는 게 또 그것도 불안한 일이긴 한 것 같기도 해요. 네. 그렇죠. 뭐 어쨌든 투자라는 건 마음이 편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본인이 뭔가 확신도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본인한테 맞는 편안한 투자를 하시는 걸 뭐 추천드립니다. 그럼 저 여기서 요거 하나 좀 궁금한 게 있는데 방금 아까 이제 그록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한국에서 지금 AI 그냥 생성형 뭐 LLM 뭐 이런 거를 만들어 보겠다라고 해서 그 딥시크처럼 만들고 있는데 생각보다 이게 성과가 좀 괜찮다는 얘기도 좀 들리고 그래서 우리가 1등, 2등은 못해도 한 3등 포지션을 잡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더라고요. 좀 어떻게 보세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전 세계에서 엔비디아 GPU 26만 장 땡긴 나라는 거의 우리나라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또 플랫폼이 있잖아요. 네. 플랫폼이 있으면 결국 데이터 주도권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전 세계에 보면 네이버나 네카쿠베라고 하잖아요. 네. 요즘 쿠팡은 빼야 되는데 하여튼 뭐 그런 것처럼 뭐 네이버, 카카오 같은 플랫폼을 가지고 우리 언어에 대한 우리의 주도권을 네.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 별로 없습니다. 결국 데이터 주도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고 클라우드 서비스를 해본 경험도 있는 거고요. 네. 뭐 규모가 미국의 하이퍼스케일러에 비하면 너무 작긴 하지만 최근에 또 정부도 관심을 가지고 여기 소브린 AI 쪽에 막대한 돈을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AI라는 것도 결국에 이제 승자 독식이긴 하지만 이것도 이제 국가적으로 안보나 이런 거에 관련된 AI는 또 자체 구축을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에 그것도 좀 의미가 있다. 맞습니다. 저는 소버린 AI가 만약에 우리가 성공 모델을 보여준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성공 모델을 이 시스템을 해외에다 팔 수 있어요. 아. 똑같이. 네. 근데 그거는 미국 거를 팔아도 되는 건데 네. 미국 거나 중국 거를 쓰기에는 조금 부담스럽다. 이렇게 네. 봐야 되는 건가 이게? 그렇죠. 이제 너무 미국이나 중속되니까. 중국 시스템을 쓰기 부담스러운 나라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한국은 어느 정도 이제 신뢰도 있고 우리는 뭐 그렇게 네. 걔네를 이렇게 맞아요. 뭐 네. 하려는 게 그렇죠. 없으니까. 위협적이지 않으니까. 아, 그런 식으로.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 소버린 AI라고 하는 어쨌든 뭐 이게 주권을 지키는 AI 관련된 업종도 올해 좀 좋아질까요? 어쨌든 정부가 드라이브를 걸고 네,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정부 정책 모멘텀이 굉장히 중요해질 수 있는데 네. 지금 이제 국가대표 컨소시엄 선정을 하고 있잖아요. 네. 거기서 이제 뭔가 윤곽이 나온다 그러면 선정되는 회사에다가 자원을 몰빵해서 밀어주겠죠. 그러면 이제 주식시장에는 그게 또 중요한 트리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노리고 네. 투자를 하는 거 이거는 굳이 지금 할 필요는 없나요? 지금은 그냥 메모리라는 너무 편한 오픈북이 있는데 네. 굳이 내가 더 어려운 굳이 문제지. 딴데 가서 예, 쓸데없이. 네. 아, 그렇죠. 네. 사실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이런 걸로 뭐 한 50%뭐 70% 벌 수 있으면 네. 굳이 뭐하러 다른 걸 하냐라는 생각도 맞습니다. 좀 들긴 들어요. 그렇죠. 또 사람들이 또 너무 뻔한 답안이 있으면 또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근데 사실 뭐 너무 당연한 게 있는데 네네. 굳이 딴 데 가서 고생할 필요는 없는 맞습니다. 거니까. 올해도 아까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어쨌든 뭐 우리나라에 돈도 막 들어오고
하는 것들은 대부분 반도체로 쏠릴 확률이 높다. 그렇죠. 이게 네. 전 세계 그 월가에 있는 펀드 매니저 입장에서는 한국이란 시장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아주 그 중소형주 포지션에 아주 작은 불과하잖아요. 거잖아요. 네, 그러면 한국의 테마는 결국 메모리고요. 대만에 투자한다 그러면 파운드리 투자하는 거죠. 네. 그러겠죠. 뭐 네. 굳이 여기 와가지고 뭐 다른 거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대세를 따라가는 게 맞다. 그러면은 이번 상승장에 만약에 이제 투자를 했어요. 해가지고 어느 정도 좀 돈을 벌고 있는 상황이라고 가정을 하면 네. 뭘 조심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뭔가 그 매도 시그널 같은 걸 뭘로 봐야 돼요? 일단 이번 메모리 업사이클이 그냥 뭔가 꺾일 것 같다라고 하면 이번 사이클은 전 철저하게 Q보다는 P라고 했거든요. 네. 그럼 P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디램의 ASP 평균 판매 가격. 네. 네, 그 흐름들을 잘 봐야 돼요. 그러니까 왜 연초부터 메모리 주가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튀어 올랐냐면 1분기 디램의 계약 가격이 원래 예상한 것보다 훨씬 세게 나왔어요. 그래서 네. 원래 올해 연간으로 45% 업사이드가 있다고 했는데 1분기에 막 55에서 60% 올라가 버렸거든요. 그러면 기존에 있던 데이터 시트 다 바꿔야 되거든요. 네. 다 상향 조정되겠죠. 그 흐름들을 봐야 됩니다. 갑자기 ASP가 꺾이거나 완만해지거나 이러면 이제 조금 주가가 조정받을 가능성이 있죠. 그러면 지금의 뭐 실적 100조 이거는 네. 현재 디램 판매 가격을 기준으로 한 건 아니고 여기서 더 올라간다라고 보고 있는 건가요? 100조에서 130조가 되는 데 있어서는 그 최근에 1분기 계약 가격이 올라간 게 저는 더 작용했다고 보고 있고요. 네. 그러면 그 다음 분기 또 보겠죠. 여기도 또 올릴 수 있어? 아니면 이제 더 못 올리는 거야? 여기를 이제 보겠죠. 그래서 제가 1분기까지는 편하게 보시라고 말씀드린 게 그러면 그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고 네. 그때 가서 조금 팔든지 맞습니다. 하는 것도 괜찮다. 뭐 약간 완만해진다 그러면 좀 이제 비중을 축소하는 게 맞을 수 있고요. 그런데 2분기도 더 세게 가네? 그러면 이제 그때는 좀 더 비중을 늘리는 것도 방법이죠. 이게 큰 틀에서 그냥 그 미국에서 금리를 낮춘다거나 해서 네. 유동성이 추가로 공급된다 이런 네. 것들은 고려하지 않아도 될까? 굉장히 큰 변수입니다. 반도체 사이클 그동안에 볼 때는 소비를 최우선적으로 봤어요. 네. 왜냐하면 내구 소비재이기 때문에 예전에는 메모리라는 게 엔드 유저 제품의 그 비중이 60% 70%가 스마트폰이나 PC, 가전 이런 내구 소비재였거든요. 네. 그러면 소비가 꺾이면 이쪽 반도체 수요가 안 좋기 때문에 원유하고 비슷하게 움직였어요. 네. 근데 지금은 원유하고 완전 다르게 움직이는 이유가 2024년 기준으로 전체 메모리의 엔드 유저 수요처가 서버 비중이 44%까지 올라갔고요. 올해는 아마 이게 60% 중반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B2C는 별로 안 중요한 거예요, 이제는. 네. 그럼 B2B를 하는 데 있어서 그러면 뭐가 중요하냐? B2B는 금리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대규모 시행 산업하고 비슷해요. 근데 금리가 올라간다 그러면 이 시행을 할 수가 없어요. 네. 데이터 센터라는 게 특수 건물을 굉장히 때려 짓는 거잖아요. 그리고 발전 설비도 갖다 놔야 되고. 그래서 금리가 매우 중요한데 그래서 전 세계가 금리를 굉장히 낮게 유지하려고 어떻게 보면 정부와 중앙은행이 손을 잡고 금리를 굉장히 누르고 있는 상황이죠. 그게 어찌 보면 이제 네. 중국과의 패권 전쟁에서 AI로 승리하려면 금리가 낮아야 된다. 이런 연관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실제로 그 역사적으로 보면 프랑스하고 영국이 워터루 전쟁에서 네. 프랑스가 나폴레옹이라는 희대의 명장이 있었는데 패배했던 게 영국은 금융이 발달했기 때문에 금리를 3%대로 유지했대요. 전쟁하면서. 네. 근데 나폴레옹은 프랑스 금리가 워낙 그 금융이 낙후되어 있어서 금리가 너무 높으니까 약탈을 하거나 막 이런 데 의존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것 때문에 결국 졌다라고 보는 역사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은 미국하고 중국이 패권을 놓고 전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트럼프가 계속해서 파월한테 압박해서 금리를 낮게 가려고 하는 이유가 결국 이거 전쟁을 하기 위해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고려하면은 올 한 해 큰 틀에서는 투자 어떤 시장의 분위기는 흐림은 아니겠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금리는 저는 일단은 올해는 계속 낮게 가는 기조로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연준 의장도 자기한테 말 잘 듣는 사람 바꾸고 있고. 자, 그것 때문에 저는 좋게 보는 건데 만약에 그게 어그러진다 그러면 제가 보는 사이클 다 망가집니다. 네. 근데 그거는 뭐 아마 하지 않을까요? 뭐 아니, 트럼프가 그렇죠. 뭐 네. 지금 뭐 5월 정도에 이제 바꿀 거니까. 맞습니다. 여러모로 지금 뭐 전쟁 같은 거 아니면은 크게 뭐 어떤 리스크가 느껴지진 않는다. 그렇죠.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근데 뭐 전쟁 이런 건 뭐 알 수 없는 거니까. 맞아요. 이런 걸 가지고 예측하기는 좀 어렵고. 맞습니다. 전반적인 분위기가 좋기 때문에 이런 분위기에서 너무 욕심내지 않고 착실하게 분할 매수하시는 정도, 그 정도만 해도 돈 벌 기회를 같이 좀 따라갈 수 있다. 이게 확실히 안 하면 포모가 안 올 수가 없는 장인 것 같아요. 진짜. 맞아요. 그러니까 정부가 하라는 거 하면 됩니다. 정부가 부동산 투자를 하랄 때 부동산 투자하고요. 부동산 투자 지금 다 네. 막아놨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정부가 주식하라고 할 때 하면 됩니다. 네. 세금도 없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관심 가져볼 새해가 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영수 대표님 모시고 최근 주식시장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고요. 이 내용 잘 참고하셔가지고 좋은 선택하시기를 바라면서 저도 대표님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